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돈입니다. 우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2차 대비 재무회계 연습 강의 OT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뭐 복잡한 내용은 얘기 안 하려고 하고요. 일단 보시면 첫 번째로 이 강의 대상인데요. 이 강의는요. 세무사 회계사 2차 강의를 공부하려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고급 회계 쪽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강의 진행하고 나면 고급 회계 쪽은 세무사랑 회계사랑 따로따로 나눠서 찍어서 동영상을 올릴 거지만 일단 이 강의 자체는 회계사와 세무사 2차 공부를 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2022년 재무회계 기출 분석을 좀 볼 건데 일단 여러분 우리 세무사 먼저 잠깐 볼게요. 세무사요. 세무사 2차 시험 이번에 꽤나 어려웠었거든요. 재무회계가. 물론 부분 잘라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시험장에 1교시에서 여러분이 준비 안 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1번 보시면 재고예산 나왔어요. 그래서 재고예산 기초평가 충당금 있는데 할 수 있겠지 뭐. 뭐 개고재산 외상으로 구입했네. 그럼 이자 비용 좀 조심해야겠는걸? 여기까지 생각하고 넘겨보시면 뭐가 있어요? 외화가 있죠. 아무래도 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화 쪽 외화 환율 환산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놀라셨을 거예요. 뭐야 느낌이 안 좋은데? 하고 넘겨보시면 선적지 도착지 나오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넘겨서 물음을 보면 예상외로 그냥 환율 문제가 나왔어도 취득원가 하나만 딱 물어보고 다른 거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사실 이거 2점짜리거든요. 2점짜리 하나 틀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당황하셨을 거예요. 겨우 마음을 추시고 물음 2번으로 가면 뭐야 이거 지금. 물음 2번 보시면 지문법이 나와 있어요. 물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문법을 꼭 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닌데 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고급 회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동차 강의 때도 이것만 하자, 지문법 이것만 하자 그래도 그때 잘 집중 안 하시거든요. 지문법이 나와서 굉장히 놀라실 건데 또 내부 거래에서도 삼각자산이 나왔기 때문에 회계사는 뭐 삼각자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엔 삼각자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서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도 요것도 2점이에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회계사 쪽에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오지만 세무사 쪽에서는 나오지 않는 파생이 거의 건국 이래 처음 나왔죠. 내용 자체는 사실 굉장히 쉬운데 파생을 거의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세무사분들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고 아마 멘탈이 터지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까지 다 해봤자 8점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넘겨서 마음을 추스리면 차이범과 자본화가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차이범과 자본화를 이건 다 맞추셔야 했었는데 만약 여기서 한두 개 틀렸으면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셔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겨보면 마음을 추스리고 해봐야 되는데 뭐 나왔습니까? 현금원표 나왔죠. 현금원표 최근에 나왔던 주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현금원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나왔던 주제가 나와서 최근에 나왔던 주제가 나와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현금원표 겨우겨우 넘기고 이제 마음을 추스려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적의 변경 나와 있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재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 소급 적용이 아니라 전진 적용한다. 그래도 또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오류 수정이 나와 있죠. 오류 수정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요 문제만 똑 띄워놓고 보면 1차 시험에 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앞에서 많이들 힘들었을 거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거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멘탈 많이 나가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결국에 처음 보는 주제 환율, 지분법, 그 다음에 파생 요거 3개 해봤자 다 합해서 10점 정도예요. 그럼 이거 다 틀려도 나머지 다 맞으면 되는데 왜 다른 걸 틀리냐고.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유해 목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번에 내가 고급 회계를 준비 안 해서 틀렸나 보다. 고급 회계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내가 떨어진 건 고급 회계 때문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서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셔야지. 계속 내가 안 봤던 주제 이번에 시험 나와서 틀렸으니까 그것만 대비하면 내년에 시험 잘 보겠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회계사 같은 경우엔 최근에는 회계사는 부분합격제 도입된 이후에 재무회계가 어렵게 나왔던 적이 사실 손에 꼽아요. 한두 해 정도만 재무회계 문제가 어려웠고요.
우리 재무회계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 자체가 쉽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세무사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고,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채 조건의 변경 오류수정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잘냈다, 마스터피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회계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2차 시험에서 1차랑 마찬가지지만 물음이 많아요. 넘겨보시면 물음이 많습니다. 물음이 많기 때문에 진짜로 150점 만점이면 거의 150개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물음이 많아요. 문제도 길지만 물음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부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계속 그랬죠, 트렌드가.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보시면 그나마 좀 헷갈렸던 게, 이 소매지급법 같은 경우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내용들이. 그런 거 제외하고는 문제들이 그냥 뭐 무난무난합니다. 그래요. 쭉 넘겨보시면 별로 얘기하고 싶은 게 없고요. 사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어요, 굉장히. 사채 문제 보시면 사채 문제 조건 변경이랑 오류수정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았고,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특정 차입금 중에서 회계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자본화 기간이 끝나. 아직 특정 차입금 상환 안 됐는데. 그럼 자본화 기간 끝난 이후에 특정 차입금은 이번 회계 기간까지는 일반 차입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슈가 됐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기간, 특정 차입금은 1월 1일부터 존재했는데 자본화 개시를 4월 1일 날 했다고요. 그럼 이 앞에 기간은 일반 차입금으로 할 건지 특정 차입금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회계사 시험의 문제는 뭐 나는지 아세요? 자본화 중단 기간을 냈어요. 그럼 자본화 중단 기간은 이 특정 차입금도 중단 기간은 특정 차입금 자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으로 봐주셔야 됐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 이슈가 좀 있고 문제가 잘 낸 얘기였죠. 그거 외의 것들을 보면 문제가 무난무난했어요. 뭐 회계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넘겨버리지 않겠지만 문제가 무난무난했고요. 회계사 문제 시험들 특징을 보면 2차 시험에 어떤 걸 주로 많이 내냐면, 저 넘겨볼게요. 어지러우시죠? 넘겨보시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2차 시험에.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보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 표대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1번 얼마 쓰고, 당연히 답안지에 못 써주셔야 돼. 세부 항목들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쓰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회계사 문제는 문제가 많다. 한 150개 물어본다, 정말로. 그리고 뭐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없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슈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만, 그런 거 틀려도 우리가 60점 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말한 60점은 150점 만점에가 아니라 100점 만점에. 그래서 105점 넘는데 뭐 충분히 105점 정도 맞는 거에는 충분히 지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2차 공부할 때 너무 깊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커버러지 100%로 얘기하는데, 커버러지 100%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내가 100%를 공부한 것 같아도 시험장 보면 또 처음 보는 게 나온다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1유회고 2유회니까 커버러지 100%로 공부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차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100점 만점에 60점, 150점 만점에 10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내가 꼭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한다. 그게 우선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 기출 분석을 봤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2차 공부의 이해인데 세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전범위를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 전범위를. 물론 우리가 150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50점 만점에 60% 이상 득점하시면 되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꽈락을 안 나고 고득점 하면 좋지만 7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은 좀 제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안 돼. 회계사도 세무사도 전범위를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처음 보는 문제 때문에 불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문제인데 그걸 틀려서 불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두가 아는 주제에서 실수를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로 합격이 갈리는 거지, 모든 문제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 2차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쉬워서 넘어가는데 내가 그걸 틀린 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2차 공부 이 재무회계 연습 강의는요,
각 단원별로 정확히 내가 이해하는 시간이지 아주 어려운 것만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재를 보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풀 겁니다. 이 강의는 교재에 있는 문제 다 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각 카트별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문제에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려운 문제만 집중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2차 공부에 대한 오해인데,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재무회계를 잘 하셔야 돼요. 회계서도 세무사도 재무회계에서 점수가 나와야 돼. 재무회계. 회계사 같은 경우엔 뭐 동차생이라면 재무회계를 잘 하셔서 재무회계에서 시간을 줄이고 다른 공부를 많이 하셔야 우리가 고득점 할 거 아닙니까?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회계학 2나 세법학에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아. 이번에 평락 많으셨죠? 결국에는 재무회계, 회계학 1에서 고득점 하셔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계사도 세무사도 재무회계 원을 잘해야 된다. 회계사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야 되고, 세무사는 여기서 고득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생각보다 시간이 우리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공부할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회계도 여러분 내가 진짜 커버로지 100% 다 한다, 아주 어려운 것부터 내가 지엽적인 것까지 다 하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걸 정확히 맞춰 나가면서 범위를 넓히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2차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아주 어려운 거 구석탱이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한다, 그럼 결국 빵꾸 나는 과목이 생기거나 미처 못 보고 가는 과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2차 때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학습별 전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요 얘기는 나중에 수업 때 또 차로차잠 할 거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할 건데, 유예생이라고 하셔도 단원별로 정확히 풀이 구조를 숙지하셔야지 조급한 마음에 넘기고 어려운 것만 보겠다 그러시면 안 돼.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 난이도를 100% 실제 시험 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푸셔야지. 회계사 유예생 같은 경우에는 나 몇 개 안 남았다고 실제 시험보다 막 150%, 140% 이런 문제만 풀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실전에서 딱 실제 시험 수준 문제가 나오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유예 1기, 유예 2기가 있는데 유예 1기 공부하시고 유예 2기도 필수로 하셔야 돼.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1차 다시 본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왜? 하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엔 나 지금 다유다, 나 5과목 유예다 이러신 분들은 1차를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3차생 2차 유예 다 날려갖고 1차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세무사만 말씀드릴게요. 세무사는 일단 2월까지는 유예 1기 수업 들으시고요. 3월부터 유예 2기 시작할 때 재정학 선택법 들으시면서 최종 정리만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세무사 같은 경우에 유예 1기 이거 들으시고 유예 2기 유예 2기 때는 객관식 하셔야 돼. 이거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다시 1차 붙고 나서 유예 3기 때 같이 합류하셔서 유예 2기 문제 구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 3차생 분들은 일단 1차에 집중하셔야죠. 생각보다 1차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 회계사 3차생 같은 경우엔 일단 1차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 1차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일단 유예 1기 수업을 들으시고요. 3월부터 똑같이 재정학 선택법 최종 정리반 들으신 다음에 유예 1기 필수로 들으시고 2기 3기 보려고 하면 안 돼. 지금 최종 정리반 동차 GS 요렇게 정리 가셔야 돼요. 이렇게. 좋아요. 여기까지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지금 여러 번 떨어지셨으면 1차 붙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1차 공부를 1차 볼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 정윤돈 재무회계 연습 집중반이에요. 집중반.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매회 전시간 시험 봤던 걸 퀴즈 볼 겁니다. 실강은 퀴즈 보고요. 인강은 지금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1월 1일날 카페를 오픈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퀴즈 문제를 회차별로 정리해서 올릴 거니까 그거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원리 리뷰부터 시작을 해요. 요거 끝나고 나면 1교시 때 회계원리 리뷰할 거야. 생각보다 회계원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몰라갖고 시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계원리 리뷰부터 고급회계까지 전범위 할 거고요. 회계사랑 세무사 같은 경우에 고급회계가 좀 내용이 따로 강의를 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무사는 88시간에 플러스 알파로 할 거고요. 요 강의. 회계사는 110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회계까지 110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퀴즈 몇 시간 본다. 실강 보는 분들은 점수 관리도 하고 제가 따로 답안지 작성도 지도하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은 카페에 퀴즈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 퀴즈 문제 보시고 한번 첨삭하시고 싶으면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는 재무회계 2023년 교재고요. 작년 대비 교재를 싹 갈았어요.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겸용으로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작년이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분은 작년 책이 아니라 올해 책을 구매해 주셔야 되고요. 재무회계 키 핸드북으로 내용 정리할 건데 나는 원래 따로 보는 요약서가 있다. 그거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중급회계 1, 2로 그냥 정리하고 싶다. 그럼 제 중급회계 1, 2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재무회계 연습은 교재는 올해 거 사셔야 된다는 거 요거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건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 재무회계 연습 강의를 회계사 같은 경우에 동차생들 듣는 경우도 많고 유예생들 듣는 경우도 많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 동차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 유예생분들이 요 강의를 많이 들으실 건데 합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꾸준해야 돼요. 이 2차생 되면 이제 다음 시험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치거나 중간에 엎어지거나 공부 리듬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쉽게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매일 꾸준히 지치지 않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차도 똑같아요. 남들 지칠 때 나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수업 전출하고 그리고 내가 퀴즈 내주는 거 다 풀고 그래서 늘 일정하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면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수업 진행하면 매 시간 퀴즈 보고 할 거니까 여러분 꼭 같이 수업 들으시고 빠지지 않고 학원 스케줄대로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시겠지만 수업할 때 어때요? 수업할 때 우리 교재 잠깐 볼까? 수업할 때 우리 교재 이렇게 다 띄우고 하잖아요. 교재 이렇게 띄우고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필기도 해드리고 여기 체크하세요 여기 체크하세요 이렇게 다 줄도 거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같이 줄 긋고 같이 여기 표시하세요 그럼 요시 표시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이제 시작인데 유예 강의 2차 강의 시작인데 같이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회계원리 리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계원리 리뷰부터 잠깐만 해봅시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선생님 저 회계 너무 못해요. 회계 너무 못하니까 회계원리부터 다시 들을까요? 야 말도 안 돼. 동차방까지 들었는데 무슨 회계원리를 또 들어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항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는 좀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회계순환과정,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순이익의 구분, 유효이자율법 요 세 가지만 해볼 건데 알면 돼. 자 봐봐. 회계순환과정 보면 우리 첫 번째로 뭐 있습니까? 회계순환과정 첫 번째로 거래 식별 있죠? 거래 식별. 자, 우리 나중에 수익 가면 뭐 오늘 바로 할 거지만 수익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월 1일 날 계약을 맺었대. 계약을. 무슨 계약이냐면 X1년 3월 1일 날 대금을 수령하고요. X1년 4월 1일 날 재화를 인도하기로 했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언제부터 회계 처리해요? 언제 회계 처리해요? 1번 1월 1일, 2번 3월 1일, 3번 4월 1일 언제부터 회계 처리해요? 3월 1일이죠? 이거 아니잖아. 분명히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 가면 이때 왜 계약 회계 처리 안 하냐고 그런다고요. 또 해볼까?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때부터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3월 1일 날 대금을 수령했어야 되는데 3월 1일 날 대금 수령을 못했대. 이거 오늘 바로 얘기할 거지만 2교시 때 대금 수령을 못했대. 이 경우에 우리 수익 가면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지? 대금을 수령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금을 수령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돈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근데 이거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대. 이 경우에 회계 처리 해요 안 해요? 이 경우에 회계 처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좋아요. 대답 많이 하면 돼. 그쵸? 이게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물어본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회계 처리 안 해요. 이때는 회계 처리 해 안 해? 나중에 보겠지만. 하지. 회계 처리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볼 게지만
계약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여기 수취 채권오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회계원리에서 배우는 거래의 식별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거래를 다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거 아니지. 장부에 기록하는 거 아니지. 어떤 거래만 기록해요? 회계적 거래만 장부에 기록하잖아. 그럼 회계적 거래하는 게 뭔데요? 이거 회계적 거래 요건이 있는데? 회계적 거래가 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뭡니까? 회계 원리 때 배웠던 건데.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어야 되죠.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다는 게 자산 부채에 변동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자산은 언제 생겨요? 권리가 있을 때 생기는 거고, 부채는 언제 생겨요? 의무가 있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권리와 의무가 변동하면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는 거예요. 이때 권리와 의무가 없잖아. 지금 이때 권리 없었죠. 근데 이때 권리랑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뭐였지? 이 재무 상태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단 요거 두 개 얘기를 좀 합시다. 간혹가다 선생님 이건 왜 회계 처리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 원리 때 배웠지만 어때? 단순 계약은 회계 처리 해요? 안 해요? 단순 계약서 쓴 건 회계 처리를 안 하지. 왜냐면 이거 만족이 안 되니까.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좋아. 거래 식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뭐예요? 두 번째로 분개하죠? 분개를 할 얘기 없어요. 가끔씩 이런 거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희 2차 시험에 회계 처리 많이 나오나요? 회계 처리 솔직히 말하면 회계사는 안 나와. 회계사는 요즘 분개 거의 안 물어봐요. 하지만 세무사는 간혹가다 분개를 1년에 한 개씩은 물어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내용 회계 원리 내용은 아니고 얘기해보는 건데, 동차 때도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고쳐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는 써줘야지. 그쵸? 최소한 난 이게 너무 싫어. 그럼 가운데 짝대기는 거야지. 근데 이 감동이 시다는데 유해 3기 답안지를 봤는데 이렇게 써놨어. 그것도 이쁘게 요거만 써놨으면 또 몰라요. 위에 계산 과정이 겁나 많아. 그리고 밑에 그냥 겨우겨우 내가 진짜 그 학생에 대한 애정으로 찾아봐 여기 딱 있게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 늘 얘기하지만 채점은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 거요. 그 나중에 세법학 아마 원재훈 선생님도 얘기하겠지만 세법학 지금 뭐 덥조문 같은 거 그대로 쓰라고 하면 동차 때 잘 안 써지죠. 유해 때는 그대로 써줘. 투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써진다고. 그대로 써줘야 되고. 왜 그런지 알아요? 간절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해 3기 답안지 봤는데 이렇게 쓴 친구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얘는 떨어지겠다. 아니 이것도 이렇게 간절하지 않은데 되겠어요? 그래서 답안지 이제 분계 같은 거 물어보면 최소한 이렇게 쓰셔야 돼. 전 이걸 추천하지만 이게 너무 싫어. 이렇게라도 써야지. 이건 안 돼요. 나온 게 분계할 때 얘기 한번 했고요. 세 번째로 뭐 이건 할 얘기 없고 분계까지 하고 나면 우리 세 번째로 뭐예요? 기억나나? 세 번째로 뭐 할까요? 세 번째로 분계하고 나면 회계 순환 과정에서 전기하죠? 전기가 뭐예요? 일렉트로닉? 전기가 뭡니까? 전기. 벌써 헷갈리죠? 전기가 뭐긴 뭐예요? 분계장에 분계한 걸 계정별로 T계정에 기록하는 게 전기예요. 괜찮을까? 예전에 회계사 1차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매출 채권에 계정, 원장, 차변에 내가 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 합계가 1,000원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 기초가 200원이었어. 그리고 문제에서 올해 외상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봤다고요. 이거 한 번쯤은 객관식해서 봤을 거예요. 이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일단 계정원장이 뭡니까 여러분? 총계정원장이라고 하더라고. 계정원장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세무사 되시면 이제 바로 출근한다고요. 바로 출근하면 여러분 교육할 것 같아요? 바로 출발이지. 그럼 바로 출발이야. 나도 그랬어. 애들 이번에 붙은 애들 오늘 출근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기쁜 마음으로 갔겠지만 바로 출발이야. 바로 시킨다고요. 그럼 뭐 세무사님 원장 보세요. 그러면 원장이요? 원장이 뭔지도 몰라. 원장이 뭐예요? 총계정 원장 주세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원장이 뭐예요? 계정 원장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T계정이에요.
계정별로 T계정 그린 걸 계정 원장이라고 그러고 계정별로 T계정 그려진 게 모여진 게 총계정 원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게 가? 그럼 지금 매출 채권의 계정 원장이라는 건 매출 채권에 T계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차변의 합계가 1000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왜냐면 이 2차 시험은 표현을 다양하게 하니까. 그럼 기초 매출채권이 지금 얼마 있대? 200원. 이 정도는 아시죠? 매출채권 보시면 기초 있고 외상 매출 있잖아. 그럼 올해 외상 매출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800원.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뭐라고? 전기가 분기한 걸 T계정에 옮기는 걸 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문제에서 계정 원장이 얼마다 뭐 이렇게 나오면 T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나온 김에 한번 연습해보자, 여러분. 왜냐면 요 매출 채권의 T계정은 나중에 현금흐름표에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매출 채권을 봤더니 올해 거래가 기초에 줄여서 매체라고 쓸게요. 매출 채권이 1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외상 매출이 매출 채권 400원. 그 다음에 매출이 400원 있었대요. 그 다음에 올해 매출 채권 회수한 게 현금 200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수한 게 200원 있었대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회계원리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손상이 확정됐대. 그래서 손실 충당금이 50원 빠지고 매출 채권이 50원 빠졌대. 올해 요런 거래가 있었대요. 괜찮을까? 요거 매출 채권 T계정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매출 채권 T계정 그리면 어떻게 돼? 이러면 또 헷갈린다고. 기억나요, 여러분? 전기라는 게 뭐죠? T계정에 옮기는 건데 자산과 관련된 T계정은 기초가 어디 와? 자산은 차변 항목이니까 차변에 오죠. 근데 부채랑 자본의 T계정을 그리면 기초가 어디 와요? 부채와 자본은 대변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에 온다고. 유해생집 되면 후배들이 물어보는데 형, 이게 왜 자산은 기초가 이쪽에 오고요, 부채랑 자본은 기초가 왜 이쪽에 와요? 그랬을 때 얘기를 해줘야지. 이 새끼 원래 그런 거야, 새끼야. 안 된다고요. 그렇죠? 분계장상으로 지금 봐봐. 기초 매출 채권 얼마? 100원. 여기 뭐라고 써요? 제대로 써보자. 여기 뭐라고 써요? 여기 400원. 뭐라고 써? 대답 좀 해줘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매출이라고 쓰지. 회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매출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매출 때문이잖아. 정확히 T계정 전기를 하면 매출 채권의 T계정에서 매출이 400원 증가한 건 매출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 매출을 써놓죠. 괜찮을까? 한번 회계원리 복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 매출 채권 200원 감소했지. 매출 채권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쓸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요? 이제 아시겠죠? 뭐라고 써요? 현금이라고 쓰죠. 항상 전기할 때 어떻게 해?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감소하면 감소한 위치에 쓰는데 반대쪽을 써주잖아요. 그래, 매출 채권이 감소했는데 현금이 빠진 거 보니까 현금인 거 보니까 매출 채권 빠지면서 현금이 들어왔구나. 알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특히 회계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요즘 좀 어렵게 나오면 좀 이따 보겠지만 시산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냥 원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 못 읽어. 신기하지? 괜찮을까요?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하면 매출 채권이 감소했잖아. 여기. 근데 여기 뭐 있어요? 뭐 써야 돼요? 손실 충당금. 그쵸? 매출 채권이 감소했는데 손실 충당금이네. 손상 확정됐구나. 알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전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현금흐름표 가서 T계정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주면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전기가 뭔지 한번 봤어요. 당연히 자본과 부채는 반대쪽에 쓰겠죠. 대변에. 괜찮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기까지 봤습니다. 자, 전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여기 1번부터 거래 식별하고 분계하고 전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까지가 뭐죠? 세 번째, 전기했대. 여기까지. 기업이 장사해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회계 처리했다고. 회계 처리할 때마다 각 T계정에 옮겨 적지. 각 T계정에 옮겨 적어야 특정 시점에 지금 현재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이 얼마인지 수익과 비용의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를 1월 1일부터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면 여기까지를 기준에 하는 거고 이제 12월 31일 24시간 땡땡땡땡 되면 뭐예요? 놀아요? 거래 멈춰. 분계 멈춰. 전기 멈춰. 다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 분계장 스톱되고 각 계정의 T 계정에 기초 증가 감소를 빼서 자산부채 자본의 기말 잔액과 수익과 비용의 총액이 나와 있겠지. 괜찮을까요? 그럼 그 자산부채 자본의 기말 잔액이랑 수익과 비용의 총액을 다 모아.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해줘야 돼? 결산하잖아요. 그쵸? 결산. 그럼 결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고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다 모아갖고 뭐 만들어요? 자산부채 자본 T계정의 잔액과 수익과 비용의 총액을 다 모아서 뭐 만들어? 시산표 만들지. 근데 시산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수정전 시산표가 있잖아요. 잠깐만,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계원리 리뷰예요. 저도 그 동영상 매출을 위해선 바로 책 띄우고 바로 얘기하는 게 좋은데 저도 이렇게 바로 오늘 바로 책 띄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할 게 많아요. 나 봐봐. 자, 그럼 우리 수정전 시산표를 그려볼 건데 수정전 시산표요. 그럼 시산표 모양이 어떻게 돼? 트라이얼 밸런스 시산표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 자산 오죠? 자산의 잔액이 여기 뭐와요? 부채 잔액 오고요. 여기 자본 오는데 자본금 이익잉여금으로 쓸게. 그 다음에 여기 수익 오고 여기 비용 오죠.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대차가 일치해야 되고. 여기까지 봤고요. 자, 봐봐. 우리 시험에서 수정전 시산표로 자료를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느 챕터에서? 재고자산에서 줄 수도 있고 현금흐름표나 오류수정에서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2차 때는. 그럼 수정전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 오셨어요. 아직 결산, 수정, 분계를 안 했지. 지금 1교시 때 하는 얘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샘플이면 다 나올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회계원리 리뷰가 제일 중요해. 결국에 나중에 근원적으로 문제 못 푸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럼 결산 수정 분계가 안 돼 있대요. 그럼 결산 수정 분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봐봐. 첫 번째로 이 시산표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재고 100, 매입 400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정전 시산표를 보면 자료에서 재고 100, 매입 400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타임. 그럼 이것만 보고 이 회사는 지금 재고자산을 수량 기록할 때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는데 까먹으신 분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을 수량을 기록했을까요? 실질재고조사법을 기준으로 수량을 기록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시산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실질재고조사법이지. 실질재고조사법은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만 기록하기 때문에 판매는 기록 안 하지. 그래서 매입을 별도의 매입이라는 기록으로 계정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도 실질재고조사법인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문제에서 시산표에서 수정전인데 재고 100이고 매출원가 400이라고 합시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거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수정전 시산표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리리 수정전 시산표 보면 계속기록법이겠지. 나중에 재고자산 파트 가서 또 얘기할 겁니다. 자, 또 얘기할 거예요. 재고자산 가서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실질재고조사법은 나중에 기말에 결산 수정 분계로 기초 재고 없어지고 매입 없어지면서 기말 재고로 바뀌고 매출 원가로 바뀌죠.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해주잖아. 아직 수정전 시산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괜찮을까? 재고자산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결산 수정 분계 해요, 안 해요? 이거는 감모랑 평가 서실이 없다면 할 게 없지. 그럼 만약에 그냥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전 시산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다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금액이겠어요? 틀린 금액이겠어요? 같은 100원이잖아. 이게 지금 같은 제곱이겠어요? 다른 제곱이겠어요? 같은 제곱이겠어요? 다른 제곱이겠어요? 다른 제곱이죠? 얘는 실질제곱사법을 썼으니까 아직 기초제곱이야. 하지만 얘는 계속기록법을 썼기 때문에 무슨 제곱이에요? 기말제곱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수정전 시산표라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경우엔 결산 수정분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회계사는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또 해보죠. 여러분 정말 이해했나? 그럼 수정전 시산표라고 주고요. 매출 채권이 1,000원이래. 그리고 수정전 시산표에 손실 충당금이 200원 있대요. 수정전 시산표에. 괜찮을까? 근데 문제를 봤더니 추가로 뭐가 나와 있냐면 올해 기말에 기대 실용 손실이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300원 있대요. 괜찮을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정전 시산표는 아직 결산 수정 분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중에 손상 확정되고 까고 남아있는 손실 충당금이야. 그럼 요건 뭐예요? 기말 현재 기대 신용 손실이 300원 있다면 기말에 손실 충당금이 BS에 요 금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괜찮을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뭐 해주셔야 돼? 수정전 시산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추가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결산 수정 무게로 손실 충당금을 100원 늘려주셔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수정전 시산표가 어떤 의미라고? 결산 수정 분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결산 수정 분계에 감가상각 누계, 수정전 시산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원 있대요. 대화해요? 그럼 이 수정전 시산표의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은 올해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지. 아직 결산 수정 분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감가상각비도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수정전 시산표의 주의사항을 좀 봤고요. 그럼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 결산 수정 분계는 수정전 시산표는 결산 수정 분계가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주죠? 회계 순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회계 할 때 제일 열심히 배웠던 거? 뭐예요? 결산 수정 분계 하잖아요. 괜찮을까? 다 봤어요? 결산 수정 분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결산 수정 분계의 의미도 좀 아셔야 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결산 수정 분계요. 결산 수정 분계. 결산 수정 분계의 일단 특징을 좀 봅시다.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점은 12월 30일 끝나고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하지. 하지만 회계 처리할 때 일자는 언제로 써줘요? 12월 31일자로 써주지? 12월 31일자 말일자로 다 끊는 걸로 보는데 결산 수정 분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현금 기준으로 작성된 것들이 있다면 발생 기준으로 바꿔주지? 그쵸? 두 번째로 뭐예요? 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는 게 있으면 기말에 경정가치 평가하는데 그것도 결산 수정 분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회사가 잘못한 회계 처리를 오류 수정하는 거, 이것도 결산 수정 분계야.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 밑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나머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 요걸 좀 봐야 되는데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을 바꿀 때 보면 발생 기준이 뭐예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물어보네. 그래도 유해생인데 이제 후배들이 막 물어본다고, 유해생쯤 되면 이제 막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거 그렇잖아. 지금 독서실 자리 잡으면 회계책은 구석에 넣어놨더라도 세법학책은 꼭 앞에 넣어놓죠. 딱 보이게. 안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전철타도 세법학책 이렇게 들고 가지 않아요? 안 그래? 아, 그렇구나. 전 옛날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2차에 회계감사가 있거든. 2차에만 회계감사가 있어요. 누구나 그 책을 먼저 사. 그리고 그걸 한동안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학교 수업 들으면서 막. 니네가 나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물어봐. 근데 대답은 못하고. 발생 기준이 뭡니까? 학생이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생 여기 앉아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여기 안 앉겠죠? 그죠?
발생 기준이 뭐예요? 우리 에이스. 모르겠다고? 카메라 한번 당겨라. 여러분 뭐예요? 현금 기준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을 때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게 현금 기준이고, 발생 기준은 뭐예요?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재무 상태의 변동이 있으면 기록하는 게 발생 기준이죠. 재무 상태의 변동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권리나 위무가 변동했을 때 기록하는 게 발생 기준이에요. 괜찮을까요? 근데 그 발생 기준 안에 또 두 가지가 있지. 발생과 이연이 있어요. 발생은 뭘까요? 발생 기준 안에 발생과 이연이 있다면서. 발생은 뭐예요? 발생은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발생은 현금의 유입 유출이 없는데 권리나 위무의 변동이 생긴 상황이 발생이에요. 그럼 이연은 뭐예요? 현금의 유입 유출이 있어도 권리나 위무의 변동이 있는 게 이연이에요. 뭐 그건 개념적인 건 중요하지 않고, 발생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뭐죠? 미수, 수이고, 미, 지급, 비용이 있지. 괜찮을까요? 이연의 대표적인 항목은 뭡니까? 중요해. 선급 비용이랑 선수 수익이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현금 오름표나 오류수정 못하는 건 이 부분 몰라서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일단 미수 수익이랑 미지급 비용은 제가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얘 하나만 들어볼까? 자, 여기 7월 1일이야. 6월 30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때 매입했대요. 외상 매입했어. 외상 매입했대. 이때 외상 매입했대. 7월 1일날 외상 매입하고, 요때 뭘로 할까? 외상 매입했고요. 요때 내가 이렇게 하죠. 내가 재고자산을 판매했어. 100원에. 우리도 유해생이니까 어려운 내용으로 할게요. 100원에 판매했어. 그리고 이때 재매입하기로 했대. 재매입하기로 했어요. 재매입 약정. 근데 얼마에 하기로 했냐면 120원에 하기로 했어. 괜찮죠? 재고자산 선생님 작년에 올해 나왔는데 내년 나오겠습니까? 재고자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맴매해요. 재고자산을 7월 1일날 100원에 팔았는데 X1년도에 X2년도에 6월 30일날 재매입하기로 약정했대. 약정 금액은 120원.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재매입 약정 판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거래로 봅니까? 금융약정. 돈 빌린 거래로 보지. 돈 빌린 거래로 보죠? 돈 빌린 거래로 보기 때문에 X1년 7월 1일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현금이 100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차입금으로 100원 잡잖아요. 여기까지 다 알지? 우리 1차랑 2차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1차는 이렇게 낸 다음에 뭐 물어봐? 기말에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만 물어보죠. 기말 재고자산 포함된 항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괜찮을까? 참고상 재고에 비해서. 2차 때 뭐 물어봐? 그냥 이렇게 하나 내. 그리고 다른 사항들이 쭉 나와. 그리고 뭐 물어봐요?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보죠. 재고자산 가서 또 이런 얘기 할 거잖아. 1차 때는 요 사항만 딱 잘라서 낸 다음에 참고상 재고에 비해서 가산되는 재고는 얼마냐 물어보고, 2차 때는 이런 거 몇 개 준 다음에 그냥 아무 얘기 없다가 물음 3번쯤 가서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그럼 우리 실제로 요 거래와 관련해서 X1년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요 상황이야. 지금 나는 결국 돈 빌린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자를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20원 부담하지. 12개월 동안. 근데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2분의 6한 10원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잖아요. 돈은 안 나갔는데 의무가 변동했지. 그러니까 발생 기준의 발생에 따라서 기말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 이자 비용 10원, 미 지급 이자 10원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거에 의해서 잡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까먹지 말아야 돼. 2차 때는 이런 거 항상 이런 거 틀려요. 제가 동차 때도 얘기했지만 2차 시험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보면 꼭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 개 계정이 더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요거 회계원리 때 얘기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선급 비용으로 한 번만 해볼게. 우리 그래도
유예생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는 건 괜찮죠? 힘들어? 괜찮죠? 갈게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난 너 오늘 처음 봤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유명해졌나 봐요. 제가 저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저기 갔었어요. 저희 학교 갔다고요. 대학로에. 간 김에 시간이 남아서 저희 학교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니네 학교에 가서 애들만 사진 찍지 말고 자기 학교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갔다가 성대 갔다가 이대도 갔어요. 저희 아내가 이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애들도 사람인지라 사실 저희 학교 캠퍼스 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대는 캠퍼스 이쁘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 어린 것들도 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도 아빠 엄마 학교가 훨씬 좋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야야야야 공부 아빠도 잘해서 막 그러고 그랬다고요. 웃자는 시기에 뭐 진짜 학교 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됐어 아빠 엄마 난 엄마 학교가 너무 좋은데 역시 막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혹시 정민도 선생님 아니세요? MSG 하나도 안 치고.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제가 네. 저 수업 듣는 사람이에요. 진짜구나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악수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야 봤냐 아빠 유명한 거 했더니 벌써 저 가고 있더라고. 저 혼자 좋아했어요. 믿기 않겠지만 진짜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노량진에서 공무원 수업하고 길 건너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걔가 뭐 설마 정윤돈이세요 이러진 않았겠죠. 저한테 노량진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자기 지금 63빌딩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영어로. 노량진에 수많은 영어 선생님인데 왜 저한테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최악에서 또 안 되는 영어로 너 지금 걸어가고 싶다는 거지? 올림픽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 뒤져. 버스는 야 멀어. 전철을 타야 되겠더니 자기가 전철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또 안 되는 영어로 뭐라고 했잖아. 따라해. 여의도. 그래서 가서 여의도라고 얘기해. 그럼 누군가 도와줄 거야. 어느 쪽으로 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알죠? 집중력 떨어질까봐 하는 거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가봅시다. 선급 비용 좀 할게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쵸? 선급 비용. 이거 볼게요. 선급 비용.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선급 비용. 봐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X 1년이고 X 2년. 이거 회계 원리 때 했던 건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한 번만 봅시다. 여기 7월 1일이고 6월 30일이야. 나는 요때 1년치 보험료 100원을 지급했대요. 기억나? 회계 원리 때는 배웠지. 실제로 이렇게 100원 지출하면 이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 몇 개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제 실력이 됐기 때문에 뭘 몇 개야 바보야. 그냥 현금 나가면서 선급 비용이지 하겠지만 원래는 원하면 현금 나가면서 보험료로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 기억나? 보자. 잡을게요. 여러분 한 번만 보자. 여기 X 이거 와봐. 여기 전액 선급보험료로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요. 전액 비용 처리할 수도 있어. X 1년 7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보면 이렇게 될걸요? 전액 자산 처리하면 현금 100원 나가면서 선급 보험료라는 자산으로 100원 오겠지. 괜찮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 비용 처리할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 오류시장 가면 회사가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한다고요. 보험료니까 그냥 비용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기억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나 이제 발생기준에 따라 결산 수정 분기 해줘야 되잖아. X1년 12월 30일 날 결산 수정 분기하는 건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모양이? 당연히 다르겠지. 왜냐면 나는 6개월 동안 보험 용역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6개월은 비용 처리하는 게 맞지. 하지만 아직 남은 6개월은 보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을까?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자산을 너무 많이 잡아놨으니까 선급 보험료라는 자산 없애면서 보험료 비용 50원 오겠지. 얘는 어떻게 돼요?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아놨으니까 비용 50원 없애면서 선급 보험료라는 자산으로 자산을 다시 살려줘야겠죠. 괜찮을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나중에 회계 변경 오류시정 가면 요거 하잖아요? 자, 근데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처음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으니까 서로 모양이 다르잖아.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시산표에 꽂히는 금액도 다르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산표에 꽂히는 금액도 다르겠네. 달라요, 같아요? 같지. 결론은 6개월 동안 사용한 건 비용 처리고 6개월 안 사용한 건 자산 잡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리했던 결국 맞추면 선급 비용 50 나오고요. 비용 50 나와요. 얘도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50원 나오고 비용 50원 나와. 두 개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사실은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에 따라서 이거에 맞게 결산 수정 무게를 끊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진다고요. 괜찮을까? 옛날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봐봐. 기초에 선급 비용이 100원 있었대요. 기초에. 그리고 올해 단기에 현금 400원 지출하면서 다 비용 처리했대. 괜찮을까? 여기까지? 다 비용 처리했대. 그리고 나서 기말에 남은 선급 비용이 200원 있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상황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우리 시험에 뭐 물어봤는지 알아요? 올해 비용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기초에 선급 비용이 100원 있었고 올해 현금 400원 지출하면서 다 비용 처리했대. 회계 처리하는 순간 다 비용 처리했대. 근데 기말에 아직 선급 비용 남아있는 권리가 200원만큼 있대요. 그리고 올해 비용 처리될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다고요. 괜찮을까?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회계 원리 얘기 같지만 나중에 회계 변경 오르시정 현금 몰입해서 다 나오는 얘기야. 지금 잘 뭐 정리를 안 하니까 나중 가면 또 힘들다고요. 좀만 기분 내시고 여러분. 오래 안 할게요. 그쵸? 나 봐요. FM으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돼, 사실. 올해 비용 처리했을 때 현금 400원 나가면서 비용으로 400원 되겠지. 그쵸?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급 비용은 유동 항목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없어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초 100원도 올해 기중에 선급 비용 100원 없어지면서 비용으로 100원 갈 거야. 그쵸? 실제 시험 내면 요거 빼먹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없애지냐는 거야? 왜 없애지냐는 거야? 없어졌겠지! 그쵸? 그리고 기말에 뭐 해줘야 돼? 기말에 뭐 해줘야 돼? 남아있는 선급 비용이 200원 있어야 된다면서요. 지금 너무 많이 비용 처리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 200원 취소하고 선급 비용으로 200원 보내겠지. 그럼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500원에서 200원 빼니까 300원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 거야? 실제 이렇게 풀면 여러분 벌써 여기서 틀렸어요. 자, 발생 기준에서 발생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이연 항목만 보면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등이 있는데 얘들은 회사가 처음에 돈 나가고 돈 들어올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던 그에 맞게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결국 올해 쓴 것만큼 비용이고 남아있는 것만큼 자산이에요. 괜찮을까?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어차피 그거에 맞게 결산 수정 분계를 해서 재무제표에 꽂힐 거니까. 괜찮을까? 그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냥 선급 비용 T 계정을 그리는 거야.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선급 비용의 T 계정을 그려오면 기초 선급 비용 얼마 있어요? 100원 있지. 아무튼 올해 사실은 증가하는 금액이 얼마 돼야 돼요? 사실은 올해 증가하는 금액이 400 돼야 돼. 선생님 다 비용 처리하는데 무슨 선급 비용이 증가해요? 똑같다니까. 이렇게 하든 그에 맞게 결산 수정 분계 할 거니까. 그럼 재무제표 모양이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선급 비용 그냥 400원 증가했다고 보면 돼. 남아있는 기말 선급 비용이 얼마래요? 200원이라며. 그럼 300원이 비용 처리되면서 감소했겠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나중에 회계 현금몰이표 가면 복잡한 얘기를 나오면 이런 얘기도 할 건데 그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미리 얘기한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발생 기준 중에서 이연 항목들은 회사가 애초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가 큰 의미가 없어. 결산 수정 분계하고 나면 모양이 똑같아진다고요. 괜찮을까?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잠깐만 여기까지만. 제가 원래 그 외국인 얘기는 이글씨 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어 보여서
그쵸? 아, 이거 개그를 배분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요. 좀만. 자, 그래서 결산 수정 붕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정가치 평가나 이런 거 나중에 할 거고. 그럼 나 하나만 보시죠. 우리 미수 수익도 그렇고 선급 비용도 그렇고 이 발생 기준 애들은 이 발생 항목들은 12월 30일 날 결산 수정 붕괴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해야 되는 건데 편의상 12월 30일 날 회계 처리 끄는 거예요. 아니면 12월 31일 날 발생해서 12월 31일 날 끄는 거야. 미수이자 생각해봐요. 만약에 1월 1일부터 미수이자가 있었으면 1월 1일부터 발생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남으니까 편의상 12월 30일 날 한 번 끄는 거지. 이게 결산수정 붕괴라고. 그럼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발생해야 될 걸 편의상 12월 30일 날 한 번 끊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1월 1일 날 100원에 취득했대.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이래. 그럼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20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다음 년도 7월 1일 날 처분한대. 그럼 7월 1일 날 처분하면 처분할 때 회계 처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기중에 처분할 때. 이것도 감가상각 때문이야. 감가상각을 제일 먼저 해야 돼. 이것도 발생 기준 때문이에요. 1월 1일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편의상 12월 30일 날 결산 수정 붕괴로 한 번 끊을 건데 7월 1일 날 없어지니까 지금 끊어야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나 봐봐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보시면 이런 것들 있다. 이런 것도 이해했나 보자. 지금 장부 금액이 80이야. 근데 내가 X 2년 말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형자산 X 2년 말에 잔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바꿨대. 괜찮을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애초에 X 1년 초에 100원을 취득하고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빵의 정액법이었는데 X 2년 말의 결산 과정에서 X 2년 말 현재 시점의 잔존 내용연수가 3년 남은 걸로 바뀌었대. 괜찮을까요? 그럼 X 2년도에 감가상각할 때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4년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4년이에요. 왠 줄 알아? 이게 다 결산수정 붕괴 논리 때문이에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기말의 잔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은 원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편의상 기말에 끊는 거기 때문에 항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유형자산 가거나 회계 변경 가면 감가상각 내용연수 잔존가치 바뀌는 경우들 꽤 많은데 그때 기말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당연히 1월 1일부터야. 결산 수정 붕괴 의미만 생각해도 1월 1일부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좋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 왔어. 좀만 더 하면 돼. 그럼 결산 수정 붕괴까지 하고 나면 드디어 뭐가 나와요? 6번째로 수, 정, 후, 시, 산, 표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문제 자료를 줄 때 수정 후 시산표로는 잘 안 줘. 수정 전 시산표를 줘야 낚일 게 많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럼 아무튼 수정 후 시산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할 얘기가 있어요. 일단 봅시다. 이것도 중요해. 다 봤어. 우리가 회계 원리를 우리가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자, 수, 정, 후 시산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산이 1,000원 있다고 할게. 그 다음에 비용이 200원 있다고 할게요. 수익이 400원 있고요. 부채가 500원 있다고 할게요. 자본금이 100원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이익잉여금이 보자. 대차를 맞추면 얼마 나옵니까? 200원이죠? 괜찮을까요? 맞죠? 신기하죠? 유에 우리 일기에서 오늘이 가장 집중하는 날일 텐데. 그쵸?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면 자꾸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 빵꾸 나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해결도 안 돼. 요 정도는 들으셔야지. 회계원리 또 들을 거예요? 저만 좋겠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내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대학교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대학교 1학년 때 회계원리 들으면 회계원리 중간고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제죠. 자, 수정 후 시산표가 이렇게 돼 있어.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자본 합계는 얼마예요? 말해, 뭐예요? 왜? 자본의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자본의 합계가 1,200원이야? 이거 다 더하면 자산 합계가 이거 자산보다 자본이 더 크네.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자본 합계 얼마예요?
보통 난가 싶으면 나예요. 딴 사람한테 물어봤어도 대답한다고 제가 뭐 정색하지 않아요. 자본합계 얼마예요?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거. 잘 오셨어요. 얼마라고요? 당연히 500원이죠. 잘 오셨어요. 봐봐. 대학 회계원리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지.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자본 얼마냐고 그러면 이거 쓴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되지. 아니잖아. 자, 우리 시사표 만든 다음에 뭐 하죠? 시사표 만든 다음에 7번으로 BS와 IS를 찢지. 그럼 BS와 IS를 찢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자. 그럼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산 1,000원, 부채 500원, 자본금 100원, 이익잉여금 200원 이렇게 오겠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 대차가 안 맞아. 대차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아직도 이래갖고 주말에 잘 때 누우면 저희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아내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첫째가 이렇게 있어요. 첫째 좀 뚱뚱해요. 이렇게 있고요. 아유 좀 그러네. 둘째가 날씬해. 둘째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자야지 균형이 맞고 대차가 맞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엄마 옆에 자겠다고 얘가 여기 가고 제가 여기 있다고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 대차가 맞아야 된다고. 대차가 안 맞잖아요. 이 얘기는 괜히 했네. 자, 그래요. 그럼 손익계산서 봅시다. 대차 지금 안 맞잖아. 손익계산서 보면 수익이 400 있고 비용이 200 있죠. 얘도 대차가 안 맞지. 뭐 때문에 그래요? 당기순익 때문에 그러잖아. 그쵸? 그럼 이 당기순익이 어떻게 돼? 기말에 집합손익을 타고 이익잉여금으로 마저 가죠. 그래서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자본은 500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나 우리 옛날에 회계원리 수업 들었던 거 보면 시산표를 이렇게 준 다음에 자본합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가 자본합계야. 아이고 자본금도 더 해야지. 이렇게가 자본합계라고요. 괜찮을까? 이거는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 현금흐름표 가면 가끔씩 물어봐요. 재무활동과 관련된 거 물어볼 때 물어봐요. 이 수정후 시산표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은 그러니까 올해 당기순이익이 반영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후 시산표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반영됐을까 안 됐을까요? 여자분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안 들어갔다고.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물어보죠. X1년도랑 X2년도에 수정후 시산표를 이렇게 줘. 그리고 뭘 물어봐요? X2년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X1년도에 배당액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괜찮을까? 그때 X2년도에 당기순이익은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나중에. 아무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봤어요. 찢는 것까지 봤고 이거는 아직 당기순이익이 반영 안 된 금액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해? 우리 회계수단 과정으로 마지막으로 요거 아셔야지. 마지막으로 장부에 마감하죠. 사실 요거 찢는 거랑 장부에 마감이랑 거의 한 몸인데 창부에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창부의 마감이 뭡니까? 장부의 마감이. 이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요 과정이 장부의 마감이라고.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잠깐만 볼게요. 올해 1년 동안 현금 100원, 매출 100원이었대요. 그 다음에 현금 50원 나가면서 급여 50원 있었대요. 요 회계 처리되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겠지. 괜찮을까요? 2차 때 되면 가끔씩 이제 회계 변경이나 우리수정 같은 데 가면 단기 손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단기 손익 회계 처리 어떻게 해? 지금 보여주는 게 단기 손익 회계 처리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12월 30일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하죠. 이 과정. 이게 뭔데? 매출을 지워. 손익계산서에서, 분계장에서. 그리고 뭘로 기재해요?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 쓰재. 그리고 뭐 해줘? 급여도 지워. 그리고 뭐 해줘요?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 쓰재. 그 분계장에서 어떻게 돼? 수익과 비용이 다 사라져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걸 왜 하지? 장부 마감을 왜 하죠?
장부 마감을 안 하면 내가 야 너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항공회사에서 얼마 벌었어? 그랬을 때 50억 일해야 돼. 지금부터 여태까지 50억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여태까지 50억 일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 얼마 벌었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해주면 분계장의 수익과 비용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분계장을 통해서 T계정을 그리고 BS와 IS를 그리면 계속 쌓여있다게 된다고요. 오래 번 것만 알고 싶은 거지 여태까지 누적으로 번 걸 알고 싶지가 않아. 괜찮을까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쌓여있는 걸 보여줘야지. 집을 10억 주고 샀는데 3억 올랐다가 5억 올라서 18억 돼서 좋아했더니 지금 반토막 났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손익계산에서는 그냥 올해 벌고 올해 얼마 썼는지가 중요하지 여태까지 태어나서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부 마감하죠. 자, 뭐 해줘? 당기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러면 이게 당기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얘 하니까 집합손익이 50 남았잖아. 그래서 집합손익 50 보내면서 이익잉여금으로 50 보내는 요 회계 처리가 당기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괜찮을까? 요게 장부 마감 과정이라고요. 이거 아셔야 돼.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 장부 마감과 BS와 IS를 시산표로부터 찍는 걸 보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 내용. 일단 첫 번째로는 BS와 IS 항목은 장부 마감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잔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쌓이니까. IS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장부 마감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걔네들은 뭐라고 그래?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총액이라고 그러지 잔액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장부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개념적인 얘기고. 그럼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이거죠. 봐봐. 전환사채에서 이런 거 잘 나오죠. 전환사채가 기중에 50%가 전환됐대요. 그럼 우리 이건 알 거 아니야. 그래도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인데 50%가 전환됐대. 문제에서 뭐 물어봐?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야. 전환사채가 기중에 50%가 전환됐대. 한 7월 1일 날 50%가 전환됐대. 그리고 요 거래를 통해서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계정이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기중에 50%가 전환됐으면 계정이 몇 개 있을까? 자본에 영향을 미친 게. 이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7월 1일 날 기중에서 7월 1일 날 전환됐다고 하면 7월 1일 날 전환사채에 장부 금액만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다고요. 모두 영향을 미쳐. 7월 1일 날 50%가 전환됐으면 전환된 50%는 7월 1일까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고 미전환된 50%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자 비용이 기말에 장부 마감 과정에서 집합손익을 타고 어디로 가? 자본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면 꼭 손익도 넣어야 돼요. 되게 많이 빼먹는다고, 되게 많이. 그래서 이 시산표 모양을 보면 이걸로 결론을 내려보시면 시산표의 모양을 보시면 결국 올해 자본이라는 건 기말의 자본으로 들어갈 금액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올해 손익도 발생했는데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다면 꼭 수익과 비용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돼요. 괜찮을까? 이게 다 장부 마감 논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가 우리가 회계 원리 내용에서 알아야 되는 전부예요. 괜히 회계 원리를 또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 근데 지금 듣고 누나 미안한데 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회계 원리 책을 잠깐 보시는 건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네, 좀 더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잠깐 쉬었다 와서 마저 하고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